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별꼴 다 본다는 걸 몸으로 체감한 30대 돌싱녀 인사 올립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제 이혼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게 문제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이혼 잘했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라며 거듭 권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동갑내기로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사내 커플에서 부부가 된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저와 사귀기를 원했고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때 남편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제 취향에 맞춰주는, 고기를 싫어하는 저를 위해 매번 채식이나 해산물 가게를 찾아주는 아주 좋은 남자친구였죠. 그 세심한 모습에 반해 정말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했다고 했어요. 난감하게 웃으며 은행 빚이 많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나머지는 벌어서 생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제가 벌면 생활비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겼어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남편은 항상 제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번 피임을 하다가 저도 결혼 생각이 짙어지자 결국 피임에 소홀하게 됐고 그렇게 아이가 찾아온 거죠. 아이가 생기고 보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에게 손을 조금 벌려야지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못나서 그렇지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가 교사로 솔직히 못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빌리고 나중에 갚자는 생각도 편하게 했었고요. 시댁은 시골인데 가족들도 엄청 많은 집안이었어요. 솔직히 임신해서 결혼하는 건데 남편이 엄청 원해서 그 집안에서도 축하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상견례 겸 시모를 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뭐랄까 그 눈빛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렇지만 본래 그런 인상일지도 모른다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시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즐겁지는 않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자리가 딱딱한 자리라 그런가 보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첫날은 놀랍게도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느라 막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결국 결혼과 관련된 재반 비용은 모두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친정오빠는 왜 네가 다 하냐고 남편을 굉장히 나쁘게 보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다독였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둘이 같이 살 거고 그 집도 우리 둘이 사는 집이 될 거다. 집 가져오는데 내가 혼수하는 게 맞고 결혼식 비용도 내는 게 맞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결혼 며칠 전에 폭탄을 하나 터뜨리더군요. 예, 너희 이쪽에서 미리 피로연 하는 게 어때? 피로연이요? 식장을 최대한 시댁과 가까운 지역으로 잡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였죠. 저는 남편을 쿡쿡 찔렀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어물쩍 말했어요. 결혼식만으로도 힘든데 무슨 피로연이에요? 그냥 결혼식만 하셔도. 얘 좀 봐. 너 우리 친척들 모두 우리 지역에 다 몰려있는 거 모르니? 차 대절해서 가려고 해도 그날 모이기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친척들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너 그러면 못 써? 시모는 남편을 향해 강하게 말했지만 딱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쯤에서는 시모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결혼식 비용을 모두 내고 있다는 걸요. 결국은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피로연까지 하게 됐어요. 본식 2주 전에 했는데
시댁 쪽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게다가 피로연에서도 축의금을 걷었는데 그걸 시모가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피로연장 잡고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가져갔다면 식장 대여비와 음식 비용만으로도 제가 빼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결혼식 때 남편에게 식대로 정산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얼마를 썼는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두기로 했죠. 시모가 좋아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겠지 싶었는데 시모의 도를 넘는 행동은 결혼식 바로 전에 또 터졌어요. 자기가 극구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식장 도우미 선생님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내가 노래교실 다니지 않니? 한 곡 멋들어지게 뽑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어차피 너희 축가며 뭐며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렇게 재미없는 결혼식 괜찮겠니? 내가 분위기를 띄워줄 테니까 걱정 마. 시모의 말에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몰래 직원을 불러내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한테 결혼식 날 노래 준비는 안 될 것 같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 결혼식 다 망치겠어요. 결국 결혼식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모에게 결혼식에서 말고 다른 때 불러달라고 했죠. 바락바락 하겠다고 우기던 시모도 예식장 측에서 안 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초대받아서 온 제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벌써 시댁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기저기 네 욕 엄청 하고 다니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모르고 나중에 들으면 더 놀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너 조심해야겠다. 친구의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강철 같은 신부 화장이 아니었다면 저의 흥분은 모두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저도 나이를 뒤로 먹은 게 아니다 보니 제가 받은 열을 삭히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겉으로 웃고 있는 얼굴과는 다르게 몸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요. 참아야 한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 생각만 내도록 했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에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옆에 오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우와, 진짜 욕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걸 겨우 삼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돌아다녀서 내 친구들까지 그걸 다 알게 한 주제에 뭐? 사랑한다고요? 진짜 그 넙대대한 시모의 얼굴에 한 대 줘 패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웃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결혼식을 겨우겨우 지켜낼 수 있었어요.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제 멘탈 뿐이었지만요. 그리고 시모는 그 멘탈마저 마지막에 탈탈 털어가시더군요. 제가 결혼식 비용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혼수의 예단비까지 싹 다 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해놨었거든요. 필요는 할 필요 없었는데 어머님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죠. 솔직히 돈은 제가 다 냈는데 들어온 축의금을 시댁에서 다 가져갔으니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나머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남편은 알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에서 떼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정산하러 내려갔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모조리 들고 식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번에 필요할 때 쓴 돈 따로 빼놨어? 그게... 왜? 안 빼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 때 쓴 돈 반은 주기로 약속했잖아. 주기로 한 돈으로 식대 계산하면 나한테는 어떻게 돈 줄 건데? 조용히 좀 해. 너도 어차피 축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 그 금액도 다 남을 건데 그걸로 우선 쓰면 되지. 너 식대가 다 내 돈인 줄 아니?
그거 우리 부모님이 친구들 친척들 결혼식 돌아다니면서 낸 돈 돌려받는 거야. 내 친구들이 준 돈만 오로지 내 거라고. 게다가 그 돈이 들어온들 어차피 혼수로 다 나가야 하는 돈인데. 결국 제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큰 소리가 버럭버럭 터져나왔어요. 솔직히 작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조심스레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시모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미 시모의 행동들로 제가 기분이 팍 상해 있는데 남편이 저러니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예, 너는 이제 막 결혼한 애가 남편을 잡어? 아니, 남자가 집을 다 해오면 네가 자질구레한 건 내야지. 넌 기생충 마냥 남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벌써부터 그러는 거야? 기생충요? 누가 기생충인데요? 어머님, 집을 가져오면 뭐해요? 다 대출이라 원금 이자만 월급만큼 나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 대출금이랑 제가 내는 생활비랑 어차피 비슷해요. 집돈 갚는 동안 내내 제 돈으로 살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등바등 돈 갖고 그러는 거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아니,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결혼식 전에 피로연을 왜 하자고 하신 건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피로연 할 때 식대며 예식장 비용이며 제가 다 냈는데 어머님이 축의금 들어온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적어도 피로연 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셨으면 비용 정도는 알아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들이 돈 한 푼 없이 결혼식 하는데.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터져버렸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것도 웃겼어요. 한숨을 지가 왜 쉬어요? 내가 했으면 했지.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다 해탈한 것처럼 구는지. 남편 놈이 먼저 돈을 제대로 빼놨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은 축의금에서 필요한 값을 떼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모가 난리더라고요. 아니, 왜 너한테 이 돈을 줘? 우리 집에 들어온 축의금이잖아. 왜 네가 가져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를 봤나? 내가 쉽게 결혼 허락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니? 왜 주긴? 제가 소리 지르려 하자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어른께서 이해하세요. 매제는 집을 해오느라 돈이 없어서 결혼식 비용을 못 대는 상황이고 이쪽도 혼수와 예단비, 결혼식비로 돈을 어느 정도 마련했는데 예상이 없던 필요연을 하게 돼서 돈이 모자라게 됐거든요. 결혼식은 둘이 하는 거니 둘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혼수 예단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를까. 그래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혼식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 크네요. 사돈 어른이 큰 어른이시니 부디 이해해 주세요. 좋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오빠는 간곡하게 말했고 그 간곡한 말투가 자신을 달래는 것처럼 들리는 걸 알아챘는지 시모는 친정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쪽팔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은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는 다 놔두고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결혼식 하느라고 난리치는 제가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런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제 앞날도 캄캄했고요. 이때부터였어요. 시댁에 대한 제 평가는 최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부터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내심마저 쪼개버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난 거죠.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30일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초산인데다가 조련을 금방 낳은 터라 모든 게 서툴고 몸이 힘들었어요. 자연분만이었지만 10시간을 넘게 틀어서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 얼굴이 이상하더라고요. 똥 싸고 덜 닦은 표정이랄까?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어? 왜 그렇게 찝찝한 표정인데? 그게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고 시골 한번 내려오라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절대로 가기 싫지 라고 말하려는 것을 꾹 참고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도 애 보고 싶으실 때 됐지.
100일쯤 되면 시골에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기가 100일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직 집 앞 산책도 못 나가는데 시골까지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시댁이 도심지에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시댁은 시골 산골에 집이 있어서 벌레도 많고 시부모가 애가 온다고 해서 신경 썼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도 역시나 청소한 적이 없는 집 모습에 학을 떼고 온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양보한 게 100일이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그 의견에 동의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에게 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일 하나 해결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너만 애 낳아봤니? 너만 힘들어? 왜 혼자 유별나게 굴어? 애를 낳았으면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정말 서운하다. 너 진짜 우리 안 보려고 작정한 거니? 시모의 카톡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저렇게 사람을 쪼야 될 게 분명하니 저는 한 발 더 양보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바깥바람 쐬기 힘들어요.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올라오세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애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직 목도 못 가누는데 카시트도 채우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시모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바로 다음날 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적어도 며칠은 시간을 두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장 올라오니 저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애 키우느라 어지럽힌 집 치우고 정리하고 시부모를 맞이했는데 오자마자 시부모는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 구경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가 저한테 능글맞게 웃더니 말했어요. 아가, 집이 너무 좋네. 이 냉장고랑 TV를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같은 가전들이 생각나네. 너희가 이거 우리한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물건들은 모두 결혼식 끝내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고르고 골라서 집에 들인 물건들이었어요. 게다가 냉장고와 TV는 큰 만큼 가격도 제일 비쌌거든요. 그걸 탐내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아들 신혼집에 와서는 새 물건 챙기려는 꼴을 보니 너무 웃겼죠. 저희 아버지는 신혼집 와보시고는 제게 용돈도 주면서 덕담까지 해주고 갔는데 말이죠. 시댁에 용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덕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 기대를 넘어버리더군요. 아버님, 그거 다 산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아파트 공간에 맞춰서 산 거라서 시댁에 두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크기인데 이거 우리한테 주고 너희들은 또 따로 사면 되잖아. 돈도 있겠다. 뭐가 문제야?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친정에서 돈 좀 받을 거 아니야. 친정집이 그래도 교육자 집안인데. 저희 결혼식도 얼마 전에 마쳤고 아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사는 건 좀 힘들어요. 저희도 안 쓰는 물건이면 드리고 싶은데 냉장고나 TV나 집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기 싫어?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너랑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우리 집이 도리어 손해보는 거지. 애 보러 와놓고는 애는 볼 생각도 없이 자기 집 세간살이 알아보려 혈안이 된 시부를 보니 불쑥불쑥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 말에 뒷골을 잡고야 말았어요. 집도 좋은데 여기서 며칠 있다 가면 좋겠네. 놀러 다닐 때도 많을 거 아니야. 온 김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가야지. 저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시부는 결국 일주일을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있는 내내 제가 해주는 밥 3끼 꼬박꼬박 얻어먹고 아침 저녁으로 빨래 내놓더라고요. 그걸 하면서도 최대한 참아보려 했는데 저녁에 이제 좀 쉴까 싶어서 누우면 맨날 누워있으니 몸이 아픈 거라며 움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려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따졌어요. 어머님한테 언제 가시는지 물어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 신혼집 보러 오신 분들한테. 신혼집 3일 내내 봤으면 이제 다 본 거 아니야? 볼거리가 아직도 남았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계시니까 계속 늦게 오잖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 힘들어하면서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나는 애까지 봐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가시라고 말을 해. 나도 아들인데. 그리고 당신도 너무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냥 부모님 좋은 마음으로 여기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와서 몇 날 며칠 있어 볼까? 결국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진 남편은 꼬리를 내렸죠. 그러나 결국 시모에게 말도 못 꺼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시부모도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TV와 냉장고는 제가 지켜냈죠. 시부모가 돌아간 날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완전 술에 절어서 엄청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게 꼴보기 싫어서 남편을 옮겨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애만 힘들겠다 싶어 남편을 안으로 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 옷에서 폰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폰은 얼마 전까지 대화를 했는지 카톡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을 보고 저는 눈이 뒤집어져 버릴 만큼 열이 받았어요. 카톡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본 저는 속이 뒤틀리는 감각을 느껴야 했어요. 얘, 너 결혼 잘못했어. 좋은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시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니. 꼴랑 TV랑 냉장고 때문에 정색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봤지? 정말 결혼을 시켜줬더니 아주 시댁을 잡아먹으려고 들어. 네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가전 새로 바꾸나 싶었는데 좋다 말았지 뭐니? 시모의 열받은 음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처럼 생생해서 더 빡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저는 더 열받았어요. 저는 제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중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면이 있지.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 지랄 같은 성격 나도 참고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처갓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돈 빌리기도 쉬워. 말만 하면 척척 돈 내주니까. 남편놈은 우리 집을 아주 편리한 보험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랑 TV는 상황 봐서 내가 사줄게. 나 몰래 꽁쳐놓은 돈 좀 있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이럴 거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지 그랬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친정에 전화하니 아주 우리 집을 자기 돈줄로 아는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정말 괘씸한 건 아기 분유 기저귀 한 번은 사다 준 적 없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돈 없다 하더니 시부모 냉장고 TV 사줄 돈은 언제 꽁쳐놓은 건지. 그런데 밑으로 이어진 대화를 볼수록 더 기가 찼죠. 얘, 너 이혼할 거면 애는 그냥 줘버려. 혹 달고 있으면 너만 손해야. 혹시 양육비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소송해서 절대 주지 말고. 애 새끼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남자 있을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애를 혹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할머니가 맞을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시모의 문자에 대한 남편의 답은 심플했어요. 안 넘어가. 그래서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내잖아. 시모의 미친 소리에 미친 답변을 건넨 남편놈을 보니 정말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새끼는 뭔데 내 자식을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왜 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살까? 의문만 가득했지만 이제 다 필요 없었어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고 그냥
이혼만 생각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죠. 남편 놈이 곧 워크숍을 떠난다는 걸요. 바로 3주 뒤였어요. 1박 2일로 가는 거라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일을 행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요. 남편 워크숍 당일에 저는 미리 예약해뒀던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산 가구며 가전들을 모두 친정집으로 옮겨버렸어요. 친정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이혼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기분도 무척 안 좋으셨어요. 두 분 다 교육자라 그러신지 제게 결혼은 가문의 결합이며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며 저를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버렸죠. 이중인격처럼 앞에서는 쳐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지랄 같은 내 성격 참아주며 산다는 남편의 말을 두 분에게 들려드렸더니 두 분 다 열이 받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 결혼식 때 너무 이상했어. 아들이 집 사온다고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길 수가 있어. 결혼식 비용은 둘이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 게다가 너한테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 애를 자기 아들 손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 잘 헤어졌어. 그딴 집 빨리 나오고 이혼해.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물건들 중 남편 것만 쏙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신발장 안에 이혼 서류까지 놔두고 나와버렸죠. 집에 있는 작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모두 제가 마련한 것이었으니 집은 아예 텅 비어버렸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남편 놈의 옷가지와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 뿐이었죠.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새끼도 저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 미쳤어? 집에 있는 짐 다 어디 갔어? 집에 있던 가구며 가전 다 어디로 빼돌렸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가져왔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그게 네 거야? 네 돈 주고 샀니? 누가 보면 네가 산 것처럼 보이겠다. 그치? 정말 뻔뻔하네. 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뒤에서 남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짐을 왜 뺐냐고? 지랄 같은 성격 맞춰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대출로 산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런 소리 듣고도 태어날 두꺼운 낯짝 같은 거 없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카톡에서 어머님이랑 대화한 거 다 봤거든? 사진도 찍어놨어. 술 마시고 톡 보낼 거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긴 네가 네 폰 간수를 못한 탓에 나도 그 진실을 알았지만 나는 시댁이든 너든 떠받들고 살 마음이 아예 싹 사라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김에 이혼하자는 거야. 왜 짐 뺐냐고 물으러 온 거 보니 신발장은 안 봤나 보네? 거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내줘. 내가 써야 하는 건 다 썼으니까.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었으니 자기도 발뺌은 더 못할 거고 이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정신 나간 소리를 멀쩡한 얼굴로 짓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받들고 살라고 한 적 없잖아. 솔직히 그런 말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을 이렇게 다 빼버리는 건 너무하지. 적어도 이혼을 하려면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랑 아버지가 뭘 그렇게 바랬는데? 그래, 욕 좀 했어. 그치만 그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짐을 뺀 건 내가 너희 집에 보낸 예단비가 아까워서 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결혼식에서 너희 엄마 진상짓 했을 때도 참고 웃어줬어. 너희 아빠 우리 집에 와서 가전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웃으면서 넘겼어. 웃음 따위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지. 근데 너랑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아주 셋이서 나 하나를 분석을 자세하게도 했더라. 그리고 너는 네 새끼가 누구 애 새끼인지 몰라서 시무가 그런 말 했을 때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 이 미친 새끼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 너 당당하게 그 애가 내 애라고 말할 수 있어? 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애 만든 거잖아. 내가 애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 새끼를 쳐다봤어요. 이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머리가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이러는지. 떨떠름한 제 앞에 남편이 종이 한 장을 턱 내보이더군요. 바로 검사지였어요.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나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갖는다고. 내가 애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 그냥 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나 자연 임신 시킬 확률이 엄청 낮거든? 게다가 너랑 나 그만큼 많이 관계한 것도 아닌데 애가 금방 생겼잖아. 네가 내가 가진 집 노리고 다른 놈 씨 갖고 장난친 거잖아. 그제야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고자인 걸 알고 있으니 애가 지 새끼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저 또한 확신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맹세코 바람을 핀 적이 없으니까요. 넌 그럼 내가 남의 애 가졌는데 왜 결혼했어? 그럼 네 새끼 아니라고 말했으면 이야기가 더 쉬웠을 거 아니야. 결혼을 아예 안 했으면 너한테도 나한테도 더 좋았을 거라고. 애가 있으면 내가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랬어. 그리고 너 집 잘 살잖아. 애 하나라도 있으면 애 앞세워서 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저는 결국 못 참고 남편 놈 뺨때기를 한 대 올려쳤어요. 그리고 남편 놈 억지로 데리고 친자 검사하는 연구소를 찾아서 데리고 갔어요. 남편 놈이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보는 앞에서 남편 놈이랑 애 유전자 채취해서 검사 보냈어요.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 진짜 사실을 보여줄게. 저거 나오면 우편으로 양쪽 집에 다 보내달라고 할 거야. 그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 놈 꼬라지도 보기 싫었거든요. 여태껏 우리 애를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온몸이 덜덜 떨리는 배신감에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우편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왔으면 남편에게도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만나자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친자 관계 일치 99.9%요.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남편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앞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울며 불며 아파트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런 거 진짜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데? 너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우리 애가 네 애 아니라고 믿으면서 애한테 얼만큼 상처 줬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넌 나까지 모욕한 거야. 내가 너 놔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넌 내가 그렇게 뻔뻔한 여자처럼 보였니? 여태껏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남의 애라고 계속 생각해. 이제 와서 미안하니 잘못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아빠인데 평생 나한테 없을 줄 알았던 내 자식인데 내 아이잖아. 아니? 네 애 아니야. 내 애지. 너 우리 애한테 분유 한 통 기저귀 하나 사준 적 있어? 아니면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 그렇다고 살갑게 애랑 놀아주고 안아준 적이 있어.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남이라는 거야, 남. 너 우리 애한테는 남이라고. 웃긴 일이죠. 지 자식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배짱 있게 굴더니 지 새끼인 거 알고 나니 완전 안면 몰수하고 지 자식이라니. 내가 너한테 준 사랑보다 남의 자식인 줄 알았던 애가 네 자식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애절해? 애도 애지만 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넌 나를 바람이나 피고 꼴랑 집 한 채에 어디 가서 남의 씨 가져다 품어 애 낳은 년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화가 난다고.
제 말에 남편 놈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난 너 용서할 생각 없고 너랑 할 이야기도 없어. 이혼할 거고 합의 안 되면 소송이야. 나는 네가 어떤 의도로 나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 애가 네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녹음했고 사진 찍어놨어. 소송하면 무조건 애는 내가 데려오겠지. 그 증거들만 있으면 나 무적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해 애 양육비는 얼마가 나오던 10원짜리 한 푼까지 싹 다 받을 거라고. 제 말에 남편 놈은 찌질하게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아버지와 오빠가 오고 나서야 결국 강제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남편 놈 대신 시부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예상했어요. 남편한테 들었으면 뭐라도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은 했죠. 행동력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며느라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아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 우리도 물론이고. 너한테 그런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였고. 알잖니.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어머님, 저랑 그이랑 이혼하는 거 바라셨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애는 그이 애인 거 확인하셨을 테니까 양육비는 다 받을 거예요. 그 사람 집 대출금 때문에 어차피 양육비 제대로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요. 제발 그러지 마. 얘, 우리한테서 손주 뺏어가지 말아줘. 아주 쇼를 하고 자빠지셨더라고요. 언제는 누구 애인지도 모르래 양육비도 안 주고 이혼이나 하라더니. 그래, 우리 집안의 최고로 중요한 손주다. 그 아이만큼은 우리한테 돌려다오. 우리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 아버님, 좀 그렇네요. 저번에 우리 집 와서 애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애는 안중에도 없고 저희 세간살이만 눈독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도 하셨죠? 친정에서 돈 주지 않냐고.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손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애는 안중에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애가 소중하다며 여기 와서 이러시니 참 웃기네요. 할 말 있으시면 이혼소송 변호사한테나 가서 하세요. 저는 두 분하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시부모 모두 쫓아보냈어요. 결국 그 뒤로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됐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거 할 게 없었어요. 다만 위자료는 제가 조금 받아올 수 있었고 아이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죠.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혼 3년쯤 뒤에 저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게 전 남편에게까지 흘러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결혼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당신 나랑 재결합할 생각으로 여태껏 혼자였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재혼을 해? 내 아이를 데리고. 재결합은 무슨? 어디서 얼빠진 소리를 해? 네 착각이야. 난 지금 이 사람 놓치기 너무 싫고 너랑은 정반대로 나랑 제 자식도 아닌 애를 사랑해줘서 결혼하려는 거야. 너는 네가 지금 애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하고 아이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기적처럼 애 가진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너도 재혼이나 해. 나한테 전화해서 뻘짓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몇 달 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 전 남편 사기당했어요. 응? 무슨 사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애 가졌다면서 결국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했거든요? 진짜 저희한테 청첩장까지 돌리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언니 전 남편 돈 다 받고는 글쎄 그 아파트 담보로 돈까지 빌려서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 얼굴이 완전 죽상이었죠. 뭐?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왜 여자가 도망가? 알고 보니까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대요. 그 여자가 갔던 산부인과에 찾아갔다는데 그런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아예 진료 기록 자체가 없었대요. 결국은 재혼도 물 건너가고 아파트 살 때 빌린 은행 빚에 담보대출까지 갚아야 해서 헉헉대시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새벽에 배송 알바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가 완전히 계획하고 접근했나 보네. 그러게 사람을 잘 만났어야지. 애가 졌다는 이야기에 아주 혹해가지고는. 저번에 나 애가 졌다고 했을 때처럼 남의 남자애는 아닌지 의심이라도 하든지 안 하고. 근데 그 집의 비극이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뭐가 더 남았어? 그 여자가 뱃속에 애를 들먹이면서 그 댁 부모님한테도 돈을 엄청 빌려갔대요. 그것 때문에 큰돈 잃어서 두 분 다 그 여자 잡으러 동분서주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없던 병까지 얻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빠져나오셨어요, 언니. 그런 집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직장 동료의 전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웠던 의심의 칼날이 그 사기꾼 여자한테는 들지 않았다는 게 참 웃겼어요. 결국 제 진짜 핏줄은 품어보지도 못하고 잃게 생겼고 제 혼은 막판에 엎어져 막대한 빚만 졌으니 말이죠. 그걸 보니 제가 빠져나온 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지금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댁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저는 시댁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바람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절대로 남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저희 시댁이에요. 처음에는 이 집안도 옛날 시댁처럼 똑같이 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더라고요. 오히려 시댁과는 먼 게 좋다면서 멀리하니 서운한 기분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주니 마음이 더 가거든요. 제 아들도 본인 손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어른들에게 단 한 번을 안겨보지 못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커가면서 제 양부를 닮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라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애한테 아빠 행세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본인도 느낀 게 많았는지 더 이상은 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친부니까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정말 폭풍과도 같은 이혼이었네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가끔은 저도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고요. 저처럼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혼은 많이 참았다고 또 참지 못했다고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그 상황이었다면 당장 탈출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글을 쓰고 나니 좀 후련해졌어요. 앞으로는 밝은 미래만 바라며 살 거예요. 사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도 어느새 이제 40이 넘었네요. 그간 시집에서 겪은 일들 정말 힘들고 길었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 활동을 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되었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은 호방하고 놀기도 좋아하며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죠. 기타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싫은 조건이 있더군요. 남편은 세상 여자들이 모두 기피한다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누나들이 모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이라지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술과 담배 그리고 여흥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재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막판에는 결국 파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얼마나 악바리로 모으셨는지 남편이 30살쯤 되던 해에는 서울 신촌에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을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게다가 오로지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죠. 시어머니가 38세에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엽게만 키웠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뜻 결정이 안 섰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쯤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미 70이 가까웠죠. 비교적 늦게 며느리를 맡게 된 시집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랬고요. 정말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제일 걱정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반듯하시고 엄마도 자애로우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모두 잘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런 친정에서 살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영 다른 환경으로 시집을 가게 된 저. 이제 저의 그 험난한 시집살이를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 소유 5층 건물에는 다양한 상가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에 1층에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건물 5층에는 살림집과 사무실이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무실을 차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시집살이 며칠 만에 벌써 제 심기가 불편한 일이 벌어졌죠. 너는 참 살림을 잘하는구나. 우리 딸들은 영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긴 걔들이야 공부만 했으니까. 나도 일하면서도 딸들 일 안 시켰어. 참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살림에 부려먹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시누이들은 공부만 했고 저는 일만 했다는 말로도 들리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냥 살림 참 잘하는구나 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말은 저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말이기도 했죠. 기분이 참 나빴답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도 친정에서는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지만 저희들 일 안 시키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도 가끔 우리 남매가 좋아하는 별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다들 기초적인 집안일 정도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어요. 제 말대꾸가 불만인지 시어머니가 꿍얼꿍얼 거리더군요.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기분이 제대로 상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하다가 그저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가장의 역할이 뭔지 알지 못할 거라는 저의 걱정은 그대로 들어맞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고 절대적으로 공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죠. 회사 일 밖에는 모든 일이 안중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제가 시어머니가 건물주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건물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있으면 뭘 하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안 쓰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답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만 주곤 했어요. 제 용돈 같은 것을 따로 기대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돈은 쪼개고 쪼개서 써야만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1층에서 식당을 경영하니 거기서 가끔 끼니를 때울 수도 있으련만 늦게 며느리를 보아 며느리 재미를 단단히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매 끼니를 5층 살림집에 올라와서 먹었죠. 당연히 제가 그 세 끼를 모두 차려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가까운 곳에 있기에 가끔 출타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런 날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한 끼라도 밖에서 해결하고 오니 제가 신경 쓸 일이 줄어들잖아요. 5층 살림집은 옥상에 면에 있어서 아직 초여름인데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보통 36도, 37도를 오르내렸어요. 가뜩이나 더운 건물, 옥상의 면한 살림집에서 저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 에어컨 한 대만 거실에 설치해주세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1층 식당도 에어컨이 빵빵했답니다. 제가 정말 끼니 준비도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자 에어컨을 사주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마다 10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굳이 올라가서 끄는 것이었어요. 이러려면 에어컨을 왜 산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막내 시누이가 방학이 되어서 잠시 한국에 오자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가 이런 트집을 잡았죠. 자네 우리 엄마 사육하는 거야?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강아지인 줄 알아?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는 자주 집에 들러서 제 살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바깥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점심 반찬들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천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외출을 했었죠. 밥만 덜고 국만 데우면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그것을 보더니 사육이니 뭐니 하는 따위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식사하실 때 반드시 중전마마 수라상 지키는 상공처럼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형님도 형님 시댁에서는 맏며느리라면서요. 그런데 분가에서 사시잖아요. 시집에 가서 일주일만 하루 세끼 꼬박 해드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누이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누이가 손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했다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굳이 제 팔을 잡아당겨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시누이의 팔을 살짝 쳐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시누이를 때렸다나요? 아, 정말 10월드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마음속에서 못 살겠다, 아니 안 살 거야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곤 했어요. 어느 날 살림집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낮에 잠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정식으로 말을 했죠. 누나를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요. 그리고 오더라도 남의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참견을 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남편은 제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누나더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여기가 누나한테 왜 남의 집이야? 참나, 남의 살림이라고? 그리고 누나한테 들으니 당신이 누나를 때렸다면서? 손이 시누이를 때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안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살지 말라고.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들렸답니다. 유리가 바스라지는 소리였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남편이 주먹으로 쳐서 깨트린 것이었어요. 집안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자기 식구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든 먼 지방에 가든 저를 꼭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어요. 제 일정도 있고 저도 밖에서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코 그런 배려 없이 바로 30분 전에 이야기하고서는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도 만날 사람도 있고 밖에서 봐야 할 일도 있어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어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일정 조절을 하죠.
뭘 안다고 약속을 만들고 다니니? 우리 딸들이야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 치자. 너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서 밖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아들의 속옷까지 여전히 직접 챙기더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이거 입혀라 저거 입혀라 하면서 남편의 옷을 골라주는 일에까지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도무지 경우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제가 속한 시월드였죠. 도대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시집간 첫 해, 첫 명절날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선물을 내미는데 남의 명함이 떡하니 붙어있는 보기에도 초라한 싸구려 인삼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받은 선물을 명함도 안 떼고 있다가 그걸 우리 친정집에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거 가지고 당신도 나가. 보기 싫으니까 가지고 꺼지라고. 남편에게 그 선물을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됐죠. 남편은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만두고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친정에서는 여동생에게 과일 상자를 직접 들려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동생이 저와 한 해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차 한 잔 대접이 없더군요. 제가 알아서 한 상 거하게 차려 여동생을 대접해 보냈죠. 그리고 다음번 시누이가 왔을 때 차 한 잔도 과일 한 쪽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알아서 찾아 끓여 먹던 깎아 먹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와 시누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얌체짓도 했죠. 친정엄마가 저 힘들다고 이것저것 해주신 밑반찬을 시모가 말도 없이 시누이한테 가져가라며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때려주고 싶도록 밉더군요.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집에 보낼 반찬 만들지 마. 시누이인지 뭔지가 다 가져다 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없는 시간 내서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나 아깝고 분해 죽겠어. 친정엄마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태도도 한몫했답니다. 도대체 그 회사는 일은 안 하고 회식만 하는지 매일 회식을 핑계 삼아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귀가하는 것이었어요. 귀가하는 시간도 밤 12시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술에 취해 건물 계단에서 자다가 관리인이 떠엎고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가 상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입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정말 남보기에도 창피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정식으로 제 입장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발 일찍 들어오라고 부탁했죠. 밤 10시에 귀가했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정말 남편으로서는 이른 귀가 시간이었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따로 살고 있는 시누이한테 살림 간섭 받을 이유도 없어. 이러려면 돈 주고 말 잘 듣는 파출부나 가정부를 부르면 될 일이었잖아. 우리 당분간 따로 있자. 나 친정에 가 있을게.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가정에서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어머니만 떠넘겨놓고 결혼하기 전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게 당신한텐 결혼 생활이야? 돌아가신 아버님 걸으신 길 당신이 똑같이 걷지 마. 그리고 저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친정으로 간 지 열흘이 됐는데도 새끼를 꼬박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수행비서가 없이도 잘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간 지 12일째 되는 날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했죠. 분명히 말했지만 이대로는 안 살아. 이혼하든가 아니면 분가해.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자기 자유야. 분가하면 당연히 집은 시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
알아서 판단하고 연락 줘.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거참 어쨌든 돈은 많은 집안인가 봐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나갈 때가 되었으니 거기로 살림을 나자는 것이었죠.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사를 했답니다. 저는 이제 간섭받지 않고 제 맘대로 집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고 남편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더군요. 친구들을 불러서 간소하게 집들이도 했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시누이가 이사 비용이라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렇지만 열어보고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준 봉투에 달랑 5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이사 비용 달라고 했나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또 생겼답니다. 시어머니의 새끼 밥을 다 해서 남편 출근길에 도시락으로 싸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 분가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새끼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게 경우에 맞는지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연로하셨다곤 하지만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잖아. 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어? 자기가 밥해 먹고 살았을 리도 없고 어머니가 식사 정도는 해결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식당을 하시니 웬만한 건 거기서 해결하실 수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가서 싫다고 전해드려. 시누이들한테 전화가 돌아가면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락 싸서 보내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끼니까지 걱정이 되면 형님들이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라 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죠. 그쯤에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집까지 차로 딱 1시간 거리인데 갔다 오면 마치 부산 정도 거리에 갔다 온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팠답니다. 뇌파 검사를 비롯해서 별별 검사를 다 받아보았지만 뇌 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견딜 수가 없이 아팠죠. 그리고 살이 정신없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약을 지어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쯤 뇌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시집에서는 이제 분가까지 시켜주었으니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고 성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아들이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나요? 그런데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찜찜하고 의사도 권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산모에게는 신부전도 나타나고 또 태아에게는 발육부진, 조산, 사산의 위험도 크다고 하더군요. 에휴, 내 친구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손주 자랑들을 해대는데 이건 뭐 며느리가 비실거리니 손주를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늦게 본 아들이라 손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분가를 시켰는데 뭐? 무슨 병이라고? 어머니, 엄마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거죠. 엄마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당장 아이를 갖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산모나 태아에게 그렇게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피임을 하고 약 1년의 치료를 받고는 이제는 임신도 생각해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이사했다고 해서 제 버릇 개 주겠어요? 아마 그런 버릇은 개도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새벽 귀가나 아니면 아예 시집 건물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자고 바로 옆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이사를 하던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태풍이 몰려오면서 많은 비를 뿌렸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하천이 범람할 것이라고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밤새 계속되었고 뉴스 자막에도 하천의 범람 위험이 있다며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저 혼자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지나고 난 후 저는 아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죠. 이런 상황인데 손주를 빨리 내놓으라니 도대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정말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에 이번에만 용서해주기로 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평생 함께 안 살 거라면 모르지만 살 거라면 이제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귀가 시간이 약간 당겨졌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임신을 했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간간히 들리던 그 도시락을 안 싸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쏙 들어갔죠. 아이를 가지니 시집에서 저를 대하는 대접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날도 사고를 고아놓았으니 가져다 먹으라는 연락을 받고 시집으로 갔죠. 시어머니와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분으로 작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댁에도 딸만 넷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참나,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대화 끝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네 시아버지 들어오실 시간 됐다. 갈비찜 좋아하신다. 얼른 좀 장만해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곧 들어오실 텐데 시간이 없지 않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오는데 무슨 갈비찜을 장만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은 곧 정신을 수습하더라고요. 한숨 놓았지만 다음번에 시집에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내 친구들하고 한강에 물놀이를 갔는데 글쎄 저쪽에서 네 남편이 둥둥 떠내려오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건졌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바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뇌 MRI를 찍어야 했어요. 미리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치매 진단이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시누이들에게도 물론 이 소식을 다 전했죠. 말하는 것만 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효녀들인 새 시누이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저희더러 다시 합가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몸이 무거운 상태이고 출산이 임박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문제까지 겹치니 어머니를 당분간 병원에 모시자고 했죠. 자식도 없는 할머니처럼 왜 병원에 모시냐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배도 많이 부르고 제 한몸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합가를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시어머니 옆에 사람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까다롭게 골라서 아주머니 한 사람을 붙여두었죠. 첫 아이라서 어느 정도 난산을 겪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제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키웠죠. 시어머니의 증세는 정말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딸들 셋을 알아보시기는 했지만 누가 맞인지 누가 막내인지 헷갈리는 것 같았죠. 남편만 정확히 알아보았답니다. 저더러는 웬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려고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시어머니가 간병하는 아줌마더러 동서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는 둥 헛소리를 한 다음 잠에 떨어진 날이었어요. 가만히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50대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돈을 버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죠.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살만하고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았는데 그만 치매에 걸린 거잖아요. 시집와서 단 한순간도 저에게 살가운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였지만요.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정말 착잡했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시누이들은 지금도 남편더러 빨리 합가해서 저에게 간병을 맞지 않는다고 궁시렁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곤 했죠. 시어머니를 아무래도 내가 돌봐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마치 시누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비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답니다. 어느 하루 시집에 가서 아줌마에게 물수건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밥을 먹도록 도와주었어요. 애미야, 네가 왔구나. 어딜 갔다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면서? 저와 막내딸에 대한 생각이 합쳐지거나 헷갈린 것 같더군요. 그 막내딸도 이제 곧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시모는 제 갓난 아들을 품에 안고는 마치 태어나고서 처음 본 아이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바꿔 이어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고용된 간병인이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역시 남은 남이더라고요. 욕창이 어느 정도 와 있었고 몸 구석구석이 깔끔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내던져버릴 수도 있는 결심을 했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맡기로요. 남편한테 제 심정을 말하고는 분가에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시집 건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친정엄마가 며칠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시누이들이 또 극성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돌아가면서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좀 정신이 있다 싶을 때 엄청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속셈은 아주 뻔했죠.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어떻게든 상속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 정신이 없다 싶으면 또 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형님이 모셔가세요. 나 안 말려요. 지금 모셔가실래요? 큰형님이 먼저 모셔가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주섬주섬 시어머니의 짐을 쌌어요. 큰 시누이가 와서 하도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잔소리를 하기에 한번 해본 짓이었답니다. 큰 시누이가 예상대로 자신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간병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죠. 돈 잘 버니 모셔다가 간병인이라도 붙여놓고 저한테 하듯 감시 감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슬그머니 내빼더군요. 물론 시누이들이 제가 모셔야 한다고 고집을 세우기는 했지만 시누이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나 몰래 살던 아파트 다 팔아먹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도로 들어왔지?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니? 인연, 어서 도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자주 입에 담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물건을 갑자기 집어던지기도 했죠. 한 번은 고지서를 담는 작은 목함을 던져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그야말로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던 문제가 터졌죠. 이제 배변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배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저는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것은
모두 빼앗아서 치워버렸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화장실 문제 한번 도와드려 봤어요? 먹을 것 가지고 오지 마세요. 새끼만 건강하고 적당하게 드릴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셔가시고요. 그렇게 치매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살던 중 제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어깨와 허리가 무너지듯 아프면서 도저히 평상시처럼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병인을 불렀죠. 그런데 치매 환자가 남과 식구는 어찌나 잘 구별을 하는지 간병인이 뭘 도와주려고 하면 강력하게 거부하고 가져다 주는 밥도 먹지 않는 것이었죠. 저는 거동을 하기가 어렵고 간병인은 거부하고 할 수 없이 시누이들이 당분간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맡기로 의논이 되었던 모양이더군요. 우리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드셔. 집에 가겠다고 자꾸 떼를 쓰신다고. 둘째네 집으로 한번 보내드려 봐야겠어. 둘째 시누이네 집에서도 막내 시누이네 집에서도 시어머니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생각이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데리고 바깥 나들이를 하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옷을 제대로 입혀주고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보니 저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머니도 나오니까 좋으시죠?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동네 곳곳을 돌아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동네에 있는 한 가게로 한사코 가자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나 먹는 군것질거리들을 한아름 사더군요. 군것질거리들도 모두 불량식품이라고 기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군것질거리들을 사더니 몇 개만 빼고는 모두 제게 건네주더군요. 이거 네 시누이들 오면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이거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야. 네 남편도 주지 말고 너만 숨겨놓고 먹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치매 환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해준 가장 살가운 말이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숨겨놓고 저만 먹을게요. 어머니 것도 여기 따로 챙겨놓을 테니 아무도 주지 마시고 어머니만 드세요.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정엄마가 데리고 오는 손자는 정확하게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 거의 울먹이면서 반가워하곤 했죠. 어느새 시어머니는 제게 조금씩 살가워지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시어머니 상태에 동정심을 지나서 마치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픈 듯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없이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살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같이 어머니에게 매여서 제 생활은 없었어요. 남편놈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어머니만 저한테 맡겨놓은 채 아들로도 남편으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렀답니다. 시누이들이 자주 들르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더군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죠. 제 눈에는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재산권은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9년째가 되던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봄놀이를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 고운 옷을 찾아내어 입혀달라더군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시아버지 산소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산소는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먼 길이었고 꼭 차량이 필요했어요. 남편더러 운전을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차 키만 던져주더군요.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외로우시단다. 내가 가서 좀 놀아드려야겠다. 애미 너도 네 시아버지 본 적 없지? 같이 놀러 가련? 산소에야 자주 찾아갔었죠. 갑자기 아버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꿈에라도 보이시던가요? 한번 외출을 하려면 그 준비 과정부터 장난이 아니었지만 간신히 차에 태워 시아버지 산소로 데려갔죠. 시아버지 산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보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애미야, 네 아버지가 너더러 고생 많이 했단다. 그래서 이젠 당신이 나를 돌봐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하더라. 하긴 이 양반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많기는 하지. 참 어머니도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어머니를 돌봐주신다고 하신대요.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어머니, 밖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아직은 쌀쌀해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고 다음에 또 바깥 구경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피곤했는지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잠에 떨어지더군요. 늘 하던 대로 다음날 아침에 물수건을 먼저 준비해서 씻겨주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들이 모두 그러는지 어머니만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고프니 밥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손을 씻기려는 순간 직감적으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전날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던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남편을 불렀어요. 제 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남편이 얼른 달려오더군요. 곧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이미 서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더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를 통곡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빌기도 많이 빌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시누이들도 곧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사흘간의 작별의식이 끝난 다음 시아버지 산소에 합장시켜 주었답니다. 그렇게 장장 9년에 걸친 치매 환자와의 투쟁이 끝났지만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더군요. 비록 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한테 모진 말을 퍼붓기도 한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빈자리가 왜 이리 큰지요. 며칠을 그렇게 허망한 상태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시댁 작은아버지가 웬 신사 하나와 같이 집에 들어서더군요. 애미야, 네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나를 시켜 이 변호사분한테 재산에 관한 유언의 공증을 맡기셨다. 그걸 집행하러 온 거야. 그 변호사분이 공개하는 어머니의 유언은 정말 의외의 것이었어요. 건물과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있던 땅까지 모두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언을 공개하는 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시누이들과 남편의 입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집안은 그야말로 세계 2차 대전쯤 되는 전쟁터가 되었죠. 저도 시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모두 놀라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당연히 유류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이 챙길 것을 챙겼지만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은 결국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버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작은아버님은 부탁받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죠.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문득 기억나더군요. 그날도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울던 중이었어요. 얘야, 선한 끝은 꼭 있는 법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 하나씩은 꼭 짊어지고 가는 거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선한 끝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병구안을 시작했었죠. 떠나고 나니 왜 그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요. 그렇게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보낸 세월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더군요.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 남은 일이 있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 놈이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아마도 제게 돌아온 어머니의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 관심이 동했겠죠.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나 있었어?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 부모든 남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것이 인간관계야. 당신하고 당신 누나들은 가족이라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조차도 진실한 애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당신과 갈라서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애정을 가져보기를 바래. 결국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이혼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갔죠. 저는 남편이 그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에 대해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차근차근 증언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9년을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부인하지는 못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이제야말로 제 인생이 처음 길을 잘못 들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겠죠. 친정에서 키우려고 해요. 가정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죠. 아이는 지금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 된 아이, 부디 장차 제 며느리에게는 아이의 아버지의 그 전처를 밟게 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소박한 생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오는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랍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또 선한 끝을 향해서 갑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험난한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